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 2부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지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 그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이었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에 첫 방북 승인인데요. 또한 이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합니다. 제자리 걸음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풀릴 수 있을지, 작년 3차례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을 생각하면 좀 더딘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반도의 봄은 잘 찾아올지 벌써 봄이 지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 자타공인 한반도 전문가인 시사인 남문희 기자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문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두 분도 함께했는데 오늘은요 이 시사인스의 대세들만 남문희 기자가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대세 기자죠, 우리 김은지 기자. 예, 네. 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세를 지향하는 이종태 팀장님. 네. 예, 남문희 선배의 꼬붕 이종태입니다. 꼬붕 이런 단어 괜찮나요? 자기가 저 쓰는 건데 뭐 아, 내가 네.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네. 모시고 삽니다. 네, 그래요. 서로 모신다고 하고 저희 하는. 팀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웃긴 하죠 제가. 원래 팀원은 전혜원 기자 한 명 있지 않아요? 저도 팀원이에요. 그 팀원이에요? 네, 예, 경제팀. 두 분입니다. 두 굉장히 분. 어려운 두 분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예. 없는 전혜원도 힘들고 온 남문희 기자도 굉장히 힘들겠어요. 선배를 모시고 계시겠어요, 진짜. 네. 어쨌건 지난번 그 시사에서 일부에서 남문희 기자 기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모란봉 3호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영상까지 나가면 많은 분들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좀 어떻게? 고재기 편집국장이 네. 항상 주장하는 그래서 제가 별명이거든요. 국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아주 그 뭐랄까요, 관록 있고 정통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하여간 모란봉 3호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라고 해보니까 남북 관계를 잘 맞추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도 북한 참가를 예측하셨다고. 그럼 그 무슨 문어세요? 북한을 잘 그건 동향을 잘 파악하시는. 감으로 보기보다도 이제 북한 쪽에 이제 관계되는 발언들이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는 거죠. 꼼꼼히 이제 들여다보면 네. 그 정세 흐름하고 맞춰서 보면은 올 수밖에 없겠다. 단파 라디오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그렇군요. 고재기 국장의 그건 전혀 주장이거든요. 예능으로 한 번도 물었는데 들어본 적이 굉장히 없어요. 다큐로 대답을 한 하시니까.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들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건 오늘 이 남문희 기자님의 또 활약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이 남북 관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올해 초죠,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이제 이걸 뭐 실패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난감한데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네. 그 남쪽에서 대북 특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이뤄진 것 하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가장 중요 변수일 테니까요. 네. 근데 좀 거슬러 가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징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우선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3박 4일간 대륙 횡단 기차를 기차를 탔었죠. 타고 네. 거. 10시간이에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 이제 뭐 현송월 씨가 동행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연락사무소 평양에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네. 거기서 축하 공연을 하려고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던 그 현성월 거고. 씨가 오면 좋은 징조군요. 그렇죠.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공연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축하 공연. 그리고 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북한 내부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네. 이제 제가 그 내부 상황을 아는 분들한테 예. 얘기를 들은 건데 지금 북한이 지금 유엔 대북 제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무역 업무를 하는 무역 일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로 이제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6월 아니면 다 끝난다. 6월 아니면 다 끝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그리고 6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고 그래서 그 충격이 대단히 큰 거죠 지금. 그렇죠. 커서 그 뒤에 나타난 현상들이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3월 6일 날 평양시 초급 뭐 당 일군 대회 같은 데 네. 있는데 수령의 혁명 활동을 신비화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수령도 인간이다.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랄지. 그렇군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을 네. 통전부장에서 해임했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2년간의 그 대미교섭, 대남교섭을 포함한 대미교섭을 책임진 게 통전부고 통전부장 그렇죠. 김영철이 이제 진두지휘를 한 건데 그런 통전부식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안 먹힌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영철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보도가 많았던 이유가 그렇지. 거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굉장한 자아 비판을 했대요. 죽을 죄를 졌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네. 얘기가 있고 당의 고위 인사들이 통전부가 대미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도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좀 그 교섭 라인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나타난 건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전부식 접근이라는 거는 약간 책략식 접근이에요. 네. 이 유명한 그 김성애 씨라고 예. 늘 그 대미 교섭에 등장했던 여성 있잖아요. 그분의 직함이 통전부 책략실장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대미 교섭이나 대남 교섭에 있어 약간 책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거를 그런 명칭에서도 드러내는 건데, 이 책략적 접근의 실패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른 접근을 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많은 이제 토론, 내부 토론, 그렇죠.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거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4월 27일 날 우리가 그 4.27 1주년 회담할 때 왜 북한이 안 나오냐? 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 게 다른 노선으로 가기 위한 내부적인 그렇죠. 고민과 이런 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건가요? 대미 교섭을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전체 그림 속에서 그렇죠. 북한은 늘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이 대책을 짜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그럼 필요한 이제 이 거죠.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이제 방한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런 교착 상태를 좀 풀 중요한 돌파구가 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나 네. 이제 미국 또 지금 우리 그 대북 지원도 들어가고 또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인들 들어가고 그렇죠. 하는 거는 북한이 지금 이런 공간에서 어떤 도발적 행위나 이런 걸로 해서 판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좀 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고 그런 측면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준비다. 지난 2년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할 건지 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한으로서는 이제 시간 벌기도 필요하고 이런데 북한이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미사일 네, 발사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네. 그 남문희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군사적 제스처는 사실 북한 나름의 방향 선회를 위한 시간 벌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 벌기 하나의 같은 방법인가요? 맥락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꼭 그 이렇게 사이에 발사를 하면서 놀고 해야 있을 수 되나요? 없잖아요. 놀고 있을 또 하나 중요한 게 다른 걸로 놀라고 그러세요. 깜짝 북한에서는 이제 놀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지도자인데 네. 처음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인정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까 간접적으로 신비하지 실현 활동 마라. 신비하지 네. 마라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준 건데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젊다 보니까 이런 게 권위의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북한 시스템상 이럴 경우에는 그 지도자의 직위를 높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위가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식으로 오히려 높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권위를 오히려 높임으로써 내부의 어떤 다른 목소리를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긴장 상태가 조성이 돼야 내부가 또 이렇게 내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국제사회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입지가 협상 입지가 그래서 우리 자꾸 자극하지 마라. 응?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또 추가적으로 좀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은 네. 수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 그런 이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한 측면으로 보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이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 고객이. 이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국이 지난 4월 22일 날 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작년 11월에는 이제 8개국에 대해서 그 수입 중단을 유예하는 조치를 해줬어요. 네. 수입 중단. 그 6개월 동안 이제 수입을 더 하고 수입선을 바꿔라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5월 2일 날 끝나는데 네. 4월 초만 해도 그걸 아마 연장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4월 22일 날 갑자기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그래서 8개국이 있어요. 터키 뭐 쭉 있는데 그럼 이란은 지금 수출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IMF의 그런 지적에 의하면은 그 굉장히 물가 상승이 뭐 20%를 치솟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그러고 이제 호르무즈에서 뭐 지금 뭐 미국이 항모를 파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선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 북한하고 이란은 늘 군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29일 날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그랬는데 갔는지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그 5일 후에 5월 4일 날 첫 미사일 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5일 후에 두 번째 저쪽 저쪽 구성군 쪽에서 또 한 번 그렇죠. 발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할 땐 늘 이란이 뒤에서 이제 이란을 향한 구매 판매 촉진 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움직이는 광고탑 그 북한 미사일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란이 그거를 보고서 이 물건 괜찮네 하고서 이제 대금을 지불한다 할지 이런 얘기들이 이쪽 판에서는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이번 경우는 정세적으로도 이게 딱 지금 거의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우리 그 이종태 팀장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지금 거의 중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5월 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날렸잖아요. 25% 올리겠다. 2천억 달러.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이틀 전에 미국이 낸 합의안을 다 수정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화해를 또 한 번 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완전히 중단됐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관심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국이 잘하는 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사실은 좀 대외적으로는 자기들 내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이 지금 큰 고객이 둘이나 생긴 거죠.
약간 알바를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네.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인이다라는 게 아주 흥미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의 고유한 특성상 내부적인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통치자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그렇죠.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외적인 긴장, 대외적 긴장과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경제적인 어떤 돌파구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정말. 그런 것도 예. 있죠. 또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네요. 이 상황을.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재밌다라는 표현이 제가 좀 네. 어폐가 있지만 이 화해 평화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가 지금 하루가 급한데 북한은 왜 저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체든 뭐든 이런 걸 발사할까라는 그런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대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을 조금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이제 북한은 별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시간 벌기 외에는. 네. 그럼 미국은 어떤 카드를 갖고 이렇게 협상을 쥐고 흔들까요? 예, 저는 이제 우선 북한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략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 북한이 먼저 좀 자세를 보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책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난 2년을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네. 북한이 이제 우리 4.27 합의에서 나왔었고 6.12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과연 북한의 관심이 그런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데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이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2017년 말에 있었던 중국의 대북 제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북 독자 제재. 이게 이제 대북 사업하는 분들, 단동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예. 그때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주 굉장히 세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는데 중국의 대북 제재는 거기에 편승해서 더 조이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일대 밀수가 사실은 상당히 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어도 그 중국이 이 압록강 1,300km, 이 국경 1,300km를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열어주면은 살 수 있는데 네. 거기까지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북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중국의 대북 제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핵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생각은 이제 뭐 트럼프를 만나봤더니 거의 깡패더라, 무섭더라,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북한이 왜 자꾸 말을 안 듣고 저러느냐. 예. 응? 앞에서는 비핵화한다고 뒤에서는 안 그러니까 핵을 오히려 핵 개발하. 그래서 한번 이제 좀 혼을 내준 거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좀 이쪽을 제재하면 이쪽은 좀 열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뒷구멍을 열어준다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너무 힘들면 한 12월쯤 찾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찾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튄 거지. 신년사 작년에 신년사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대화 거기에 미국까지 편 남북미 대화 네. 그리고 3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가 하는 걸 계기로 미국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막 이렇게 가니까 중국이 오히려 팽당한 깜짝 거죠. 놀고 완전 네. 차이나 패싱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중국 외교부는 한 달간 거의 거의 지옥도를 보는 듯했다. 중국 사람들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초청을 하는. 오히려 이제 자기들 이렇게 조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고위층을 보내갖고 뭐 네. 유감 표명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다시 초청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이제 2월달에 초청을 했는데 한 10일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일 정도 남겨놓고 3월 25일날 가는데 네. 3월 15일 정도에 너 10일 후에 갈 테니까 좀 준비해 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1차 방중이었고 네. 그런데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종전선언에 3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을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나왔는가? 이게 이제 그때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왜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중국을 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간 거는 그런 식으로 책략을 부린 거는 아니 작년 말에 있었던 우리 그 독자 제재를 좀 완화를 해주든가 해제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비핵화를 하면 북중 관계도 정상화될 거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4.27 회담에서 한 방 더 치른 거죠. 중국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5월 7일 대련 회담을 한 거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미국이 제재 해제를 안 해줘도 중국이 해줄 수 있다, 해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북중 관계가 이제 이 틀이 복잡해진 거예요. 남북미 틀에서 북중이 이제 거의 한반도의 냉전 구조 옛날에 얘기할 때 북한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한미가 손을 잡고 하는 이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6.12 회담,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올해 하노이 회담까지 그 구도로 간 건데 그러면 그 구도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 실제로 만난 건 북한하고 미국이 만났지만 뒤에서 그걸 조정한 건 중국이 조정한 거예요. 그 카드가 뭐냐면 북한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 이거를 해제해 줄까 말까 이 카드를 가지고 북한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제해 주겠다고 그렇죠. 하면서 자꾸 조건을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12 회담 때는 뭐냐면은 한미훈련 중단하겠다는 거 그거 취소해라. 그래서 그대로 관철했잖아요. 그죠? 네.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게 쌍중단이에요. 한미훈련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계속해도 좋다는 거를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미훈련 중단과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같이 매칭시키는 게 쌍중단인데 중국은 손 안 대고 쌍중단을 관철한 거예요. 6.12 회담이.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 회담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대뜸 정말 그 본회담에서 네. 그거 갖고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1월 8일 날 북한하고 중국이 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독자 제재 해제해주고 북한에 약속한 경제 협력을 하고 싶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시 냉정하게 보면은 지난 두 차례 회담은 북한이 자기 협상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대리였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중국을 물론 이제 북한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한 거죠. 독자 제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목줄. 그렇죠. 경제적 제재가 빨리 풀려야 그걸 되니까요. 풀기 위해서는 네. 중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요구사항이 이 북미 회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치는 겁니다. 무역 제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이 돌아가는 이제. 건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지난 2년간의 이 협상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핵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를 내놔야죠. 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그러면 어떤 카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그건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존 볼턴이 완전한 비핵화와 빅딜 카드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일부의 주장이고 하노이 회담이 이미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깨진 상황에서 막판에 나온 얘기예요. 네. 막판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이제 확대 과장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했던 것에서 좀 보완할 필요는 있어요. 단계적 협상을 하자는 네. 건데 근데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뭐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핵과 미사일을 철폐하고 북한의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는 뭐 영구 동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내놔라.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거가 일단 그게 이제 총론적 합의예요. 네. 포괄적 합의.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합의를 실행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거는 일단 동결이었어요. 동결.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자.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계속 생산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선 네. 생산을 중단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번에 그 얘기한 게 이제 그 핵물질 생산 시설의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 그러니까 오메가 도원자로 플러스 재처리 시설, 그리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어요. 농축 우라늄 시설. 네. 그리고 이제 영변 바깥에 우라늄 농축 시설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선 하자라는 게 미국의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신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들어가고 그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려면 이제 엠바고가 해제가 돼요. 네. 무역이나 금융이나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제가 되고 미국 기업이 진출하고 남북 경협이 되고 이런 틀로 가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틀이 일단은 북한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은 이제 뭐 좀 이따 나중에 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이 중국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중 경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좋지는 것 같아요. 않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밑바닥에서의 어떤 북한의 시장화에 젖줄을 대는 게 중국인데 네. 의존율이 90%예요. 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연락사무 들어가고 뭐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고 남북 경협 들어가는 이 틀에서 북한이 일단은 핵물질 생산만을 중단하는 거니까 네. 그럼 기존의 핵물질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핵무기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과도적인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아까 미국의 카드를 말씀하셔서 이 말씀드린 건데 그 과도하게 뭐 다 빅딜하자라는 거는 말이고 실제로 들어가면 그 선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그 기존에 그 하노이에서 했던 영변 핵시설을 다 포기하겠다 한 거에서 그 영변 바깥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추가해서 하면은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고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게 하노이 회담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인해서 그 판이 깨졌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일단 비핵화하겠다라고 일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른 여러 국가들의 예를 보면 이게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계속 영변도 내놓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거 보면 볼턴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다 하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같은 얘기다 이렇게. 근데 볼턴은 그걸 주장하는 거죠. 네.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협상은 볼턴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나 이 병을 우리의 손으로 가능한 게 하나도 없군요.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주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단순히 이게 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북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과거에 냉전이 한번 전 세계사적인 어떤 큰 그게 틀이었잖아요. 냉전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거의 20년에 걸쳐서 냉전이 붕괴되는 과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국이 자기한테 도전하는 세력을 꺾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자면은 한 번은 냉전의 과정에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과정이 한 번 있어요. 네. 20년에 걸친 전쟁. 그렇죠. 치밀하게 어떤 70년대부터 소련에 제재를 걸기 시작하면서 그 제재의 틀이 이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그 제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도전을 한번 꺾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일본이 록펠러 재단도 사고 막 기염을 통할 때 네. 플라자 합의로 그냥 해서 그냥 완전히 20년 지금 장기 불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세 번째 파도가 오는 거거든요. 바로 중국의 도전이에요. 그 중국의 도전을 꺾어가는 과정에 북한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상황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 자주권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주권의 행사는 이런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쪽의 역할이 뭐냐, 문재인 정부 역할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네, 뭐 중재자 아니고 중재자 이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대북 어프로치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전과 이후로는 안 해요. 등장 이전에 미국의 대북 정책,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중국을 통한 압박, 경제적 압박. 미국이 직접 압박을 못 하잖아요. 네. 중국을 동원한 압박. 그런데 중국이 호락호락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지금같이 무역 압박, 통상이랄지 화해를 조진다 할지 뭐 지금 이란 석유 문제를 차단한다 할지 네. 미국은 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요거는 단계적으로는 북한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네. 북한 문제 해결이 먼저고 중국 문제는 과거 소련의 경우를 봐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우선 북한 문제 해결을 자기 사명을 하는데 중국을 통한 압박을 통해서 그게 카드가 나오고 두 번째가 군사적인 압박. 그래서 2018년 초까지 가면은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네. 그 살벌한 그 우리한테 안 알려진 내용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생겨요. 원래 이게 딱 두 가지 해법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북한과 대화가 되는 정부가 등장한 거예요. 미국과도 대화가 되고 북한과도 되고. 과거 보수 정부는 미국과만 대화가 되지 북한하고 대화가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항상 미국의 이 대한반도 전략을 보면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다 그런 식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미국과 대화가 되면 북한과 대화가 되는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의 전략이 바뀌어요. 그게 관여 전략이 등장해. 관여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 대선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미국이 앞에 있던 두 가지 해법에 추가로 한 게 관여 전략이에요. 그러면 한국을 스핀축, 그러니까 이거 린치핀. 미국은 한국을 뭐라고 합니까? 린치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라고 얘기 안 해요. 미국이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단어는 린치핀에 회전축이라는 말이에요. 회전축이라는 건 뭐예요? 바퀴가 있으면은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을 묶어주어서 바퀴를 돌리는 게 바로 린치핀이에요. 저는 이건 너무나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코너스톤, 코너를 지키는 하나의 중요하긴 하지만 코너스톤은 움직이질 않아요. 린치핀은 상황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인게이지먼트 팔러시 관여 전략이 등장하고 그 결정체를 맡은 게 4.27 회담이에요. 그리고 4.27 회담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베트남 모델입니다. 베트남 모델은 바로 과거 클린턴 정부 때 2000년 6월에 시도를 했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집어넣으려고 했고 미국 기업이 진출하려고 그때 그래서 미국 기업들 뭐 여러 일대가 타진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서랍 속에 들어있다가 그래서 꺼낼 생각이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했을 때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의 관여 전략을 할 수 있는 토대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니까 서랍 속에 있었던 과거 자기들의 매뉴얼 관여 전략의 매뉴얼이 등장한 다시 거예요.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클린턴 정부 말기에 있었던 그러나 그때는 중단이 됐죠. 그 다시 등장해서 문재인 정부가 회전축. 왜 회전축이 필요하냐면 북한하고 미국은 70년간의 불신 대립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지금 바퀴를 돌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워싱턴을 가서 뭐 이분만 만나고 왔다 뭐 해갖고 네. 지금 야당에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이 현상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한국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자주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대세나 흐름을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자주적인 해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이 흐름을 잘 활용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 민족과 그 정말 또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네. 구입과 우리 민족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데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물꼬를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저는 가능한 국민에 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중과의 관계. 그렇죠.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도 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중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패권 싸움이라고 보통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과거 오바마 정부 때까지의 미국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이런 식의 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2였잖아요. G2.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동 관리 시스템의 한 일원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콘도미니엄 체제라고 보통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거 일종의 동거 강대국 둘이 동거하면서 이렇게 공동 관리하는 뭐 그런 제식으로 뭐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보면 미국이 사실은 점점 얄미울 정도로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 쏙 빼먹는 식으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중국에 맡겨놓고 육자회담 의장국이니까 니들이 담당해.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남북 간에 계속 싸움 붙이는 거야. 이거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니까 매년 3월 달이면은 한미 훈련을 막 강화시키고 그렇죠. 대북비라 하고 날리고 이러는데 조력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또 일본이 북한하고 딜에 접촉하는데 또 미국이 뒤에서 또 서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과거 DJ 정부 때 남북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게 미국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약간 분할 지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다 뭐예요? 미국 무기 시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죠? 근데 그때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일부에서 읽는 거예요. 읽는 건데 이건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도 그래서 존 볼튼을 중심으로 한 군산복합체가 뒤에서 이거 진행되는 거 깨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건 좀 아니다. 지금 이게 왜 바뀌냐면은 이 미중 간의 공동 관리 체제가 되려면 중국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만족했을 때 되는 건데 중국이 거의 만족을 안 하고 그렇죠. 치고 올라온 거예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게 2015년 3월 달에 있었던 이제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핵심적인 건데 그렇죠. 그 기술 패권까지 자기들이 맞아요. 가져가겠다 하니까 미국은 계속 중국을 의심했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치밀하게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구소련을 붕괴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처음에 제재틀을 맞추고 가동을 시켜서 한 10년 만에 붕괴시켰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을 주저앉히는 과정이 다시 중국을 향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한 모든 카드가 다 등장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이제 순서대로로 보면은 이렇잖아요. 중국이랑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은 여기 주변국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잘라내기 시작하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동남아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 주변국들에 다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공동화시켜 나오면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도 밀어주고 군사적으로도 강화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을 보면 지금 미국은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떼내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음.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의 이런 분위기가 70년 만에 이제 그네들보다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가 이 한반도에 가득 찬 기운인데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걸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그렇죠. 필요가 있겠군요. 이제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북미 관계라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만 봤는데 네. 이게 아주 크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라는 변수가 우리는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려하지 않고 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했었는데 예. 사실 이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예, 뭐 그렇죠. 좀 정리된 예. 내용인 것 같고 중국의 움직임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쭉 보면 뭐 1대1로라든지 뭐 이렇게 시진핑이 네. 얘기하는 선진화 우리 이제 선진국으로 가자라는 예.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예사롭지 않고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아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쉽게 뭐 다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작은 문제부터 풀면 네.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네. 선행이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지난 2년은 이제 서로 몸풀기죠. 사실은 네. 뭐 우리가 조급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풀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들의 최선의 전략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적게 내주고 가장 많은 걸 취하는 거. 네. 그 이제 책략적 어프로치를 한 건데 미국이 이제 과거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중국 사람들도 자꾸 부딪혀 보면 과거 오바마 때 이렇게 만만했던 미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다른 미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사실은. 누가 뭐라겠죠? 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네. 표현들을 이제 저널리즘에서 가끔 쓰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깊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네. 과연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북한에게 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소련이 남북 분단 이후 냉전 시대에 북한을 지원했던 것과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과거 소련은 사실 북한의 그 산업 시설의 70%를 다 소련이 지어준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황해제철, 김책제철, 뭐 웬만한 중공업, 중화학공업 이런 거 보면 북한은 뭐 자기들이 이제 자립적 그 민족 경제 뭐 주체화를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소련이 그 기반을 다 갖춰준 인프라까지 인프라에서부터 기간 산업까지 실제로 공장을 지어주고 설계도 넘겨주고 원료 대주고 기술자까지 파견해주고 그래서 과거 김일성 주석이 정말 소련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했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했어요. 정말 단 한 개의 산업시설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전 놀라울 정도로 딱 하나 1900 몇 년도인가에 대한친선 유리공장이라고 하나를 지어줬는데 그게 가동하다 얼마 안 돼서 중단돼 버렸어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근데 이게 굶어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 동북삼성, 중국의 국경을 지키는 이게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번견이라고 봐요. 번견. 응? 이게 고상한 말로는 뭐 과거 등소평이 얘기한 게 뭐냐면 1992년에 조선은 그 중국의 동북 지역을 지키는 전략적 방벽이다. 전략적 방벽이라는 거는 이제 고상한 말이고 자기들이 하는 속말로는 번견이다. 자기들 국경을 지키는 저거다. 그 사냥개다라는 네. 식으로까지 우리 같은 민족으로 진짜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번견이 너무 잘 먹으면서
힘이 세지면 오히려 자기가 곤란해지잖아요. 자기가 목줄기를 물어뜯길 수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정말 그 감정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우리 북중 동맹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이게 평면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는 그 틀을 못 깨고 간 거예요. 정말 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그 여러 차례 방중하는 걸 제가 늘 제가 중국 쪽에 있는 취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내용이 뭐였냐 쭉 얘기하면 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지금 경제를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국 유일하게 지금 북한만이 방향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소련, 동유럽 다 나름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관이라도 좀 빌려주고 단 한 번도 빌려주잖아요. 그 돈을 주면서도 쪼개서 줘요. 산업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그냥 민수용으로 이렇게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참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 그런 과거에 거예요. 김일성 그 주석인가요? 죽을 때 김정일 위원장인지 절대 중국은 믿지 말아라라는 그런 그런 그 얘기가 유언을 그런 얘기로 남겼다는 나오는 얘기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지금 저는 이해가 돼요. 음. 김영철을 앞세워서 통전부를 앞세워서 그 책략적으로 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네. 미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남한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이 나라들이 택했던 방식은 결국에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그 정말 그 국가로서 그렇죠. 세계 경제와 결합된 정말 보통의 정상 국가로 나온 거예요. 전부 코스가 똑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은 뭐 가장 전형적 사례죠. 미국 시장 진출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화를 넣으면 미국 시장 진출권을 확보함으로써 해야 투자가 들어가요. 투자가. 근데 그걸 예외 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핵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다 해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다행히 남한이 있다. 과거 베트남이 미국하고 협상해서 그런 식의 길을 갈 때 그 미국 시장 진출권을 그 MFN이라 해서 이제 그 특혜를 받는 그런 네.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했던 게 굉장한 힘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우가 그때 투자했던 게 네. 그래서 베트남이 빅뱅을 안 하고 베트남 공산당이 유지가 되면서 국영기업을 다 유지하면서 스몰뱅, 스몰딜 보통 요즘 스몰딜이라는 게 이제 입에 붙었는데 스몰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북한도 그러면 지금 저기도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지금 고민이잖아요. 미국하고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우리 다 붕괴되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워싱턴을 가는 길 외에는 없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숨통이 트여야 되고 제재가 일정한 부분이라도 완화가 돼야지. 뭐 이렇게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도 개인사도 그렇지만 몰리면 그렇죠. 정말 밟히면 찍한다고. 그러니까 늘 북한 선택한 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풀어줘야 지난번에 되지 그래서 않을까요?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이 제안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네. 북한은 자꾸 유엔 안보리 제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은 사실은 북중 경협을 차단한 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가 중국하고 이루어진다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안보리 제재는 전부 그래서 지금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서 우리가 요구한 게 안보리 제재 11개 다 해달라는 게 아니다. 2017년에 이루어졌던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데 그 일부 제재가 사실은 핵심이죠. 전부예요. 네. 그 전에 제재는 이제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뭐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북한 경제, 민생까지도 직접적인 타겟을 한 게 그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가장 강력한 카드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 중국을 옥죄는 그 카드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 간의 교역이 지금 그걸로 먹고 사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북제재법 2016년 2월에 대북제재법과 2017년 7월에 이란, 북한, 러시아 제재법으로 북한하고 교역하는 해외 기업 단체 네.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만약에 교역을 하다 걸리면 미국 주도의 이 달러 경제 시스템에서 배출이 된다. 배척이 돼요. 그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은행들이 뒤에 있죠. 중국은 은행이 대형 은행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 대형 은행이 만약에 여기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중국 경제가 박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더 목이 말라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보단 중국이에요. 그렇군요. 북한은 이거 상관없어. 그냥 중국이 좀 이렇게 뒷문 열어주는데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한 거는 좀 중국의 요구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건 협상을 이제 중단하고 다시 무력 도발을 하겠다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한 네. 분들이 있고, 마침 그 뒤에 미사일을 발사해 주니까 봐라 이렇게.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내 뒤에서 추동했던 시진핑 주석이여 들어라. 이제는 내가 당신의 그런 대행인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아니 나한테 그런 숙제만 내주고 실제로 도와준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제재 문제도 우린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구도란 말이죠. 북한이 자기 경제 90%를 중국에 그러네요. 맡기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우리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건 좀 반대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남북 경협의 예외 조건을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 네.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이 계속 남북 간의 공감을 거래를 열어야죠. 네. 제재의 예외로 해서 네. 우리가 북한의 어떤 지금 공백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50대 50이었어요. 이게 지금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경협의 포스. 이 기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50%를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북한도 설득해서 지금 당신들이 자꾸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필품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 또는 이제 과거 베트남이 이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할 때 클린턴 정부 때 이제 연락사무소 들어가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뭘 하냐면은 이 베트남의 생필품 지원을 IMF라든가 이런 국제기구가 힘을 합쳐서 하나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네. 가동하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역할을 뭐 남북 그렇죠. 경협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 이런 다른 출구를 찾아야지. 네. 과거 계속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답이 없다. 지금 같은 국제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왜 남문희 기자가 모란봉 3호인지 오늘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의 이제 이 긴장 완화 상황에서 북미 간의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에서 늘 보면 비핵화, 유엔 제재 해결 뭐 이런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문제에 진전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발짝도 네. 못 나가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배후에 이면에 있는 문제까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질서와 경제 속에서 이 북미 관계가 어떤 네. 상황인지,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체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지는 네. 또 새삼스럽게 알게 지난 됐던 것 10년 같아요. 보수 정권의 결과예요. 아, 그게 그렇군요.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남문희 선배 말씀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잘해보자. 우리 민족끼리 가야 되는 맞는 거고 지금 사실은 북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다 철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미얀마까지는 맞아요. 상륙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 가장 뜨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을 갔더니 지금 삼성은 다 철수했어요. 백색가전 그 핸드폰까지. 근데 베트남도 그때 제가 2015년에 갔었는데 자기들도 한 5년밖에 없다.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네. 중국도 지금 사실은 뭐 임금이 올라가면서 철수하는 그렇죠.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가는데 중국이 사드 이후에 한국을 대한 태도가 아주 싸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안 와요. 이제는. 그렇죠. 놓치면 그게 안 돼요.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오늘 이제 그 국제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남측의 역할, 이 대한민국의 역할,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슨 중재자니 이렇게 애매한 네.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 네.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북미 관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한반도의 네. 이 긴장 완화와 평화 번영 시대는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지는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어서 그 시기를 네. 시간 벌기를 좀 줄일 수도 있는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랄까요? 이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맨 처음에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북한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거는 지난 2년의 그 대미 교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그리고 거기에는 북한의 향후 진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진짜 그 시간인 거예요. 굉장히 네. 중요한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된다. 특사견 뭐 서두르면 뭐 합니까? 지금 가봐야 아무 답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준비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정말 같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뢰를 걸 구축할 수 신뢰를 있는. 구축할 수 네. 있는 그런 걸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인도적 지원은 미국도 지금 필요한 거니까 하고 네. 미국도 지금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북한을 압박해서 해결하겠다는 네.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압박하지 않아요. 중국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합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줘가면서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도 타임 계산을 할 거예요.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빅딜을 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젠가. 그리고 올해 뭐 한 10월 정도면은 그때부터 이제 협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 생각이 중요한 들고. 예언인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전혀 제가 아무런 저거 없이 하는 건데 미 대선 이제 그 또 미 일정이 대선이라는 그렇죠.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래서 진짜 딜. 음. 요즘 딜에 대해서 뭐 빅딜, 스몰딜 네. 하는데 정말 그 진짜 딜은 뭐라고 해야 돼? 트루 딜을 해야 돼? 진짜 딜을 해야 된다. 코딜.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지금부터 뭐 정부에서 다 하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진짜 딜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개발 문제, 산업 재건 문제가 네.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업이 들어가도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단 딱 하나가 있어요. 일본의 수교배상금이 있어요. 한 200억 달러. 네. 일본은 그거 갖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기분 나쁘니까 자꾸 일본을 패싱 시키면서 자기한테 매달리게 만드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일 간에. 그럼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회전축 역할을 하면서 이 판을 만들어 놓고 네. 나중에는 미국이 일본하고 손잡고 북한 개발하겠다고 과거 한국 개발한 방식 그거 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작년 5월 달에 한국식 개발을 얘기한 게 바로 그런 패턴인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 개발의 플랜, 산업 재건의 플랜을 면밀하게 우리 역량을 안 되는 국제기구나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하고 또 특히 한미 관계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진짜 미국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만 보는 거는 진짜 이제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특정 국가를 악이다, 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의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국익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나가는 방향은 우리가 어떤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서 하나의 중요한 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 방향이 잘 맞을 수 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여러 가지 신경질 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특히 이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미국을 일단 비판하고 미국은 악마야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여러 군데서 느끼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면서 뭐가 우리의 국인가. 특히 우리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그렇죠. 바로 민족의 이익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는 바로 핵 문제 해결에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핵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해전 측이라 하지만 결국엔 미국이 교섭한다면은 그 해결된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 이후의 플랜을 우리가 지금부터 짜야 된다. 그렇군요. 최소한 우리가 주도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 역량이 안 되는 한미가 주도하는 형태로라도 결코 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남북 간에도의 신뢰 구축 그리고 이 남북의 평화 통일 시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 질서를 잘 살피고 정말 그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좀 같이 적극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좋은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 우리가 이제 비핵화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이 하노이 협상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평가들을 했는데 진작 모셨어야 되네요. 이렇게 명쾌해지네. 세상이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래요? 이 협상 결렬의 배경이면 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는지 정말 오늘 시원했습니다. 속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 길이 참 멀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우리가 이 굉장히 약소국도 아닌 약소국의 서름이 참 이렇게 밀려오네요. 저는 그 60시간의 기차를 타고 저도 이렇게 보면 그때처럼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이 그렇게 측은해 보일 때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게 왔을까? 그리고 돌아갔을까? 돌아갔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의 문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과 그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남았는 그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회전 축의 역할을 또 북한도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민족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태 팀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옆에서 커피 마시고 볼펜 들리고 굉장히 중국스러워요 지금 보니까. 아니 굉장히 집중하고 요즘 데스킹 보고 있잖아요. 데스킹 팀장으로서 데스킹.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고. 뭐야 지금 무슨 뭐 평가단이에요 지금? 모두 다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종태 선배도 일종의 북한 전문가이신 게요. 햇볕 장마당 법치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경제에 관련된 책인데요. 북한 오늘 경제. 대세들끼리 서로 밀고 띄워주고 막 난리도 아니구만요. 네. 오늘 그래도 경제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뭐랄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은
사실 아까 남문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의도는 사실 무역에서 뭐 좀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저 중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사실상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스플라이 체인, 뭐 국제 분업 체제죠. 네. 국제 분업 체제인데 예컨대 뭐 어떤 미국에 모기업을 둔 어떤 이제 기업이 어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뭐 이런 어떤 고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고리들을 그 제가 최근 나온 기사를 어제 보고 왔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스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국제 분업 체제가 중국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스플라이 체인을 중국 외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이득을 볼 나라가 일단 현재로서는 아까 스미는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베트남으로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시사인싸 경제인싸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미중 그 또 무역 분쟁의 이면 또 잘 조사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김인지 기자도 한 줄로 오늘 함께했던 걸 마무리한다면. 아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모란봉 사모의 어떤 비결이 단파 라디오라는 농담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꺼운 노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꼼꼼하게 이 모든 사안을 정리해 오시고 식견들이 다 들어있는 이 노트에서 남문희 선배의 어떤 그 해안이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거 진짜 보여드려. 무슨 입시생 고시생이나 할 수 네, 있는. 진짜 엄청 네. 두껍게 정리해 오셨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암호문 같은 건가요? 역시. 암호문일세. 네, 제가 워낙 악필이라서 빨리 받아줬다면 여전히 마지막은 모란봉 3호로 애매하게 끝나는. 어쨌건 또 남문희 기자의 그 해박한 분석으로 오늘 이 남북 관계의 또 이면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사 인사를 들으면 이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새로운 모습,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번영의 시대가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남문희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유쾌하셨죠? 예, 아주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사인 많이 구독하시면서 남문희 기자의 또 기사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후 관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독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시사인의 정기 구독과 이 팟캐스트 알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